여야가 심야 회동까지 하면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처리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청와대가 민정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을 무더기로 찾아낸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말 하루 자고 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추경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무원 예산 관련해서 이 80억, 여당이 조금 양보를 해서 예비비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도 야당은 받을 수 없다. 합의가 무산이 됐고 오늘 조정서위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협의가 조금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비비의 일부를 쓸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여지를 조금 보인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 그래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관련하여 저는 야당과 언론이 꼼꼼하게 보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게 어쨌든 다 국민 세금이고요. 그리고 액수가 11조나 되면 꼼꼼하게 점검하는 태도 필요하고 그래야 또 정부 여당도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80억이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좀 복잡한 것은 큰 정부, 작은 정부 철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일자리 추경에 있어서 요 공무원 일자리 그중에서도 안정 관련 공무원 늘리는 거는 이건 국민적 동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조금 한 발씩 물러서서 타협해서 추경이 빨리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 관리 같은 경우도 저는 양쪽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얘기하는 수질 관리가 중요하고 자연 친화적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자원 개발 차원에서 국토부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물 관리에 있어서 또 철학이 약간씩 다른 건데 이 부분도 저는 뭐 오후쯤에는 협상이 되고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역시 뭐 같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전망이야 뭐 오늘 상황을 봐야 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냥 1년에 끝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길게 보면 30년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본 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고 본 예산도 그냥 다뤄서는 안 되고 굉장히 치밀하게 깊이 다뤄야 할 문제고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서 다루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추경도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예비비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다뤄도 되나라고 하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좀 여야가 좀 논의하는 모습을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되잖아요. 뭐 다시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원포인트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 굉장히 최소화돼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법이 좀 이게 세금 가지고 공무원을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사실은 정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빈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요되는 부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자리를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접근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않기 위해서라는 지금 뭐 보육이나 이런 쪽에 인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그 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국회 예산정책 저 보고서에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지만 어찌됐건 거기 나온 보고서를 보면 5년간 인건비가 28조가 더 들어간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아니, 공약대로만 하면은 예. 사실은 5년간 그렇고 훨씬 많은 통계도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300 몇십억 정도가 그 30년 안에 든다. 네. 이런 얘기를 그 추론을 하는 걸 봤는데 356조가 뭐. 예. 사실 이게 그냥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만들기는 쉬워도 중간에 부담도 많고 그것을 중간에 틀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5년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여당이 깨지고 당청 간에 그렇게 불화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굉장히 불행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도 이게 줄여든 게 70년 동안 한 500조 정도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300 몇십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그 공약했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그 도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같이 공약 사항이니까 예, 예. 뭐 해야 한다 또는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이 큰 부담을 국민들한테 돌리는 정치권의 알겠습니다.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요거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는 오늘 예정처에서 나왔다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 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30년간 320조가 든다는 이 말은 예. 이건 정말 반대를 위한 논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지금 늘지도 않은 공무원 자리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자리가 얼마나 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예. 공공 부분에 꼭 필요한 감정 노동과 관련한 공적 영역 일자리를 빼고는 예. 일자리가 많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30년을 잡아서 320 몇 조인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반대 근거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는 이건 좀 현실적이지 지나친 않다. 단순적인 네, 계산일 단순 뿐이- 논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일자리 추경이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늘리는 공무원 일자리가 마치 필요 없는 거를 늘린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소방 공무원 늘리는 겁니다. 현장직 이야기를 했던 예, 거죠. 경찰 공무원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지금 정말 그 1년에 과로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 안전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예. 저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늘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예. 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경제에 있어서 가치 철학입니다. 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해보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좀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저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에 사실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약이고 이걸 보고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이 꼼꼼하게 보시되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좀 일을 하게 하고 평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안과 정부도 지금 이야기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며칠 전까지 물난리가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청주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충북도 의회 의원들이 유럽 여행 연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좀 황당하죠. 사실 가 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뭐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은 물난리가 있고 그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 출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위약금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위약금이야 250만 원인가요? 그거를 명분을 하면은 그래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 엄청난 재해를 국가에서 좀 책임져 달라. 예. 재해 대책 기금 같은 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놓고 250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출국한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납득이 그래서 안 가죠.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간 곳이 베니스라는데 지금 청주가 물난리가 나서 물의 도시가 됐는데 하필이면 물의 도시 베니스로 갑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차제에 이
도의원, 시의원 외유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외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혈세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가장 또 뜨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또 대거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뉴스 보셨을 텐데 국가안보실 어떤 문건일까요? 또 일단 뭐 어땠습니까? 또 계속 문건이 발견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처음에 그 나왔을 때는 뭐 새로운 게 있나? 뭐 네. 이렇게 했는데 또 내용을 발표를 한 거 보면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나온 것도 그 망명 저기 뭐죠? 저 일기 비망록. 비망록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게다가 시기 문제를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달 지나가지고 했다. 모든 상식적으로 봐도 들어가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쭉 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 회사도 그런데 청와대에서 정권이 바뀌고 들어가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걸 못하고 2달이 지나가지고 발견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뭐 생중계 하듯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뭐 상당히 합리적인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도 뭐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 봐야겠지만 그래서 야당에서는 일단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건 뭐 국면 전환이나 사정 정국으로 가기 위한 일정 정도 시동을 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 반부패 협의회 이런 것들이 사정기관들을 다 묶어가지고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 부분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근거로 내부적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새로운 일이 있으면 그거는 검찰에 얘기를 하면서 백브리핑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과하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권 운영의 차원에서는 좀 나중에 부메랑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야에서 각각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응들 지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또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란. 요즘 청와대가 전 정부의 캐비넷 문서를 발표하는 태도 의아하고 한심합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조직적인 범죄 기행 및 비리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문건 공개에 일각에서는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어야 할 정윤회 문건 사건을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네, 지금 야당 반응을 보셨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5년마다 정치 보복 쇼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일단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와대 문건이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하려고 했고 뭐 검색 때도 있었던 걸로 지금 저희가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재윤? 그거는 뭐 누가 할까요? 우병우 수석이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상황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이제 탄핵까지 당한 이 상황에서 청와대는 얼마나 어수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수석하고 비서관만 보이지만 청와대엔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인턴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모든 청와대 내 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공익 제보에 대한 거, 그리고 누군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복성으로 이렇게 남겼다 이런 것들은 사실일 개연성이 적다고 봅니다. 그냥 혼란된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됐고, 그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2004년에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참여정부는 반부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패 지수가 높아졌고요. 예, 예.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패와 연루되지 않은 정치인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예. 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뭐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뭐 무슨 공작 정치를 한다거나 이게 가능한 세상이 아니다. 네. 예,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문건을 7월 3일 발견한 것도 네. 전국과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루어지면 2달 인수위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인수위 과정에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대선이 후다닥 치러졌고요. 그리고 청와대 인원이 미리 준비돼서 함께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일단 취임하고 비서실장, 수석 이렇게 임명해 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초의 민정수석실 문건이 발견된 게 사정비서관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은 아직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책상을 놓지도 못했는데 이제 민정비서관실이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지면서 네.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가다가 캐비넷들을 다 점검하다 나왔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탄핵과 조기 대선의 결과 어수선한 상황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은 주제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네, 그런데 뭐 야당이 호들갑을 떤다 이런 거 뭐 정치 공세 하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문건 얘기를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정 기록물이라는 게 있죠. 이미 지정 기록물로 상당히 많이 황교안 국무총리 당시 때 들어갔고 네. 대량 파쇄가 있었습니다. 3월에 문서 파쇄기가 대량으로 구매됐다는 보도도 있었고 네. 그럼 이미 지워진 문서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지정 기록물로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견된 것 중에 위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다.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만 보면 네. 그럼 그 이전의 문서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를 저희가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뭐 상상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대통령 기록물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파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파쇄가 안 됐다는 게 중요하고 그건 아까 뭐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에 상황들이 상당히 작용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용만 보면은 내용은 뭐 기존에 나와 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더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겠죠. 아주 그 민감한 얘기들이 나오면은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될 일이고 지금은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난 예. 몇 개월 동안은 끊임없이 그리고 사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이게 서로 그 운영 스타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그 소통이 외부에서 안 됐던 것도 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렇지 구조가 않았던 아니었- 거죠. 예. 사실 모든 게 뭐 이렇게 일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았던 것 같고 예.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누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파쇄할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면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이 남았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 면에서 별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도들에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됐던 문서 중에 뭐 네, 일부는 세월호 민감한 게 있죠. 세월호 네. 특조위 무력화 지시가 담겨 있었다. 네.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네.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고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청와대 운영 방식을 보면 적자 생존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적어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깨알 적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건이 많이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같은 거는 예. 특정 언론을 활용하자는 그런 유지의 얘기도 네. 있었던 것 같고요.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를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다는 개연성이 어제 보도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민감한 지시도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번에 청와대가 이런 문건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버리고 갔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실수로 남겨야 되냐? 이게 지정 기록물의 목록도 지금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클리어하게 하시려면 여야가 지정 기록물 목록이라도 네. 좀 어떻게 같이 보고 혹은 운영위를 활용해서 이 문건을 여야가 같이 보고 판단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문건이 발견된 와중에 또 하나 어제 막 생중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우병우 수석실에서 사용하던 검색대를 철거하는 과정을 청와대가 공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있는 거 철거하는데도 예산이 들었을 텐데 뭐 아니 관리가 못했다는 게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보완을 하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기밀이 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재판을 하든지 밝혀질 텐데 예. 내부에서 뭐 검색대를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은 예. 너무 퍼포먼스 위주로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언론을 활용하고 대중에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보안이 또 뒤로 밀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다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정도의 보안 시스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국정원에서도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외국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도 또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걸 철거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냥 철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철통 보완을 했는데 청와대엔 보안 손님이라는 명목으로 예. 좀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대통령의 건강 관리도 허술하게 됐고 예. 그리고 이렇게 철통 보완을 하면서 문서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후 정부가 이런 문서를 발견하게 하고 이런 거 정말 좀 스스로 생각하면 좀 거시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보안 검색을 하거나 안 하건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예.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예. 이런 보안 문서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저희가 반부패 협의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사정 컨트롤 역할 옥상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정보기관 수장들이 다 모이고 검찰총장도 오는데 이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반부패 관계기관 회의가 예. 쓸데없는 공작을 하거나 이렇다면 그거는 곧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굉장히 첨령도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직사회에 지금 뭐 카이 같은 경우도 나오지만 예. 부패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걸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이 야당과도 공유되고 국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정부 초기에 노력하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장님 그 옥상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냥 일반 상황, 일반 평시 뭐 전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게 설치가 되면 그것만 볼 텐데 현재 방산 비리가 화두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청와대 문건이 나오고 또 면세점 관련해서도 수사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생기다 보니까 야당에서 너무 칼바람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피해 의식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의심을 받기에 또 충분한 상황이었고 재판 뭐 탄핵 정국에서 또는 대선에서 수세에 몰렸던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 잡은 쪽에서 너무 큰 소리를 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부패를 막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방법론이죠.
그 사정기관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청와대에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정정국으로 청와대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드린 이게 과연 투명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야당에서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정기관 하나하나도 무서운데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한 타겟을 해서 모든 사정기관이 달려든다고 하면은 그 해당 그 기관은 그 배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위협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에는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이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조율을 하게 되면은 사정기관이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칼을 대고 어떻게 잣대를 대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투명하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정기관은 어찌됐든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모임을 가져가지고 청와대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 사정기관은 다른 기관의 눈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사정기관이 가져야 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예.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최 의원님 말씀에 부패 지수가 왜 이렇게 그거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떤 통계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통계에서는 그게 없을 때 오히려 부패 지수가 그 낮아졌다. 아니 그 부패가 낮아졌다. 이런 통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참여정부에 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계 청렴도 지수가 우리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일반적인 다른 원칙을 얘기할 때 사정기관이 없을 때 한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진다. 이건 또 전혀 별개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카이에서 나온 방산비리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를 만들면 예. 저는 이런 관계기관 회의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되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부패를 척결하는 어떤 논의를 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떠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리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 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이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카이에서 나온 방산비리 그리고 이런저런 방산비리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예.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난 9년을 거치면서 사정기관 중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정기관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없습니다. 되겠죠.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신뢰가 떨어졌죠. 경찰 누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봅니까? 안 그래요. 검찰 우병우 수석이 검찰을 지휘하면서 제대로 네. 역할 못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국민들께서 사정기관 정상화하고 이런 이제 잘못된 거 고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제도로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은 청와대가 가능하면 최대한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가요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회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야말로 반부패를 위해서 국회와 청와대와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님 말씀에 아마 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정말 네. 맞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기관이 가지는 그 권력, 그럼 그 기관만 그 협의회만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또 잘못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 신뢰도가 지금 없어요. 저도 솔직히 국정원 별로예요. 검찰 별로예요. 경찰 별로예요. 제 개인적인 사건 하나 했는데 정말 수사를 못하세요. 경찰도. 예.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되고요. 그런 이제 우려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럴 때 예.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국회의원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감시하셔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추가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짧게 한마디만. 예, 사정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활용된다라는 게 의구심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이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 이게 대통령 주재로 회의해서 이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정기관은 다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를 만드는 게 우선이지 협의회를 통해서 부패를 몰아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